오늘은 사실은 이제 음력 설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죠. 사실 옛날 같으면은 떡국이랑 한 그릇씩 해가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자리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터기로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식사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자료는 베푸는 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덕담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신 기대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운 이제 새해가 걸렸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과 병행해서 대선 전국이 있고 지방선거 전국이 있고 사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이제 어수선하게 분석하십니다. 거기 와중에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모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탁도 드리고 하고자 오늘 듣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2월이 피크 정점이 이럴 것 같아요. 그 2월 말이면 아마 10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상황이 옛날에는 나라가 방역을 하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지금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은 마스크만 착용하면 거의 95% 이상 다 방어가 되거든요. 접종을 세 차례 접종을 제대로 하고 마스크 쓰고 해서 내 방역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는데 현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집단 발생하는데 그쪽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생기는 거 꼭 확인해보면은 마스크를 벗은 순간이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접종을 아는 사람들이 더 판단력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접종을 꼭 좀 해주시고 다음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는 못 먹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 벗더라도 대화할 때는 다 식사 끝나고 나서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걸 해줘야 되는데 실제 저희 상황을 하다 보니 잘 안 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고 안 지켜줘야지 지켜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기자 혹시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 좀 강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방송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앉아서 봅시다, 우리. 마이크를 드려도 되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복합 환경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시간이 좀 풍경주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입산이 적다 보니까, 입산이 적다 보니까 입산에 이제 역전에 환경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환경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반 차도 들어오고 택시도 들어오고 시위버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위버스는 전주분산에서 학생들을 아침에 태우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지장도 받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위버스가 들어올 때 택시하고 일반 차들이 가로막아서 차가 돌들 몰아가지고 시위버스가 신호도 못 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른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시위버스, 택시, 일반 승용차
이 부분을 좀 학생들이나 이런 출퇴근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좀 그들의 어떤 잘 한숨 체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환승센터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 센터 얘기는 많이 했죠?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를 이제 정부에서 2,500억 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 시민들이 그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산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서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존 한건하고 이렇게 마찰이 돼서 그 오히려 상인들한테 피해만 주는 장이냐 이렇게 전에부터 있어왔던 우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면 익산역의 용량이 3배로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한민국 철도 운영 정책이 거점역까지, 그러니까 익산역이 호남권 거점역이지 않습니까? 거점역까지만 직접 그 고속버스가 다니고, 고속 열차죠. 고속 열차가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익산역에서 물론 그 종점인 목포역까지는 당연히 가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역들, 경차역들은 우리 익산역에서 셔틀 열차로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익산역을 시점이나 종점으로 하는 열차 그 차량 운행 숫자가 3배로 늘어나요. 다시 말해 익산역의 용량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환승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그 환승 수요를 기초로 해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매달 소경 제작 잡아먹기로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전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의 피해도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용량이 충분히 된다. 30만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환승하는 인구를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지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일단 여기다가 2,500억짜리 좋다 하는 지금 그 승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정철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현재 그 혼잡해가지고 환승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잡겠는데, 앞으로 이제 환승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환승은 그 3층으로 올라가요. 지금 용산역이 그렇게 있잖아요. 용산역이 그 주차장이 2층, 3층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1층이 탑승시설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층, 3층은 주차장 겸 환승센터가 지어지고, 1층이 탑승시설이 되고, 4, 5, 7층이 판매시설이 되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저희 구상은 지금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모델로 제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용산역을 생각하거든요. 용산역 같이 위에 판매시설 들어가고 밑에 환승시설 들어가는 이런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익산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걱정하는 것이, 인구 30만도 안 되는데 그 큰 시설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동이 뭐 환승 인구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수 의원님, 그 기자님 말씀하신 당장 현장에 현재 불편한 거,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후문 소개하겠습니다. 정 시장께서 모두 발언에 코로나 그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좀 어폐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님 그 최근에 그 자가격리 그 2차례 경험 있으시죠? 자가격리? 예. 자가격리를 한 건 아니죠.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오전에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오전에 집에 있다가 오후에 음성 나왔죠. 자가격리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차례 그 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차례가 아니고 한 차례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장례식장, 필요 이상의 장례식장, 그리고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그 불상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어폐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크 저기 아까 그 한 사람한테 한 질문 하나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몰아가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님께서 그 삼선 도전하실 거잖아요. 네. 그 시장직은 언제까지 유지하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시장님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처음이죠. 시장에 나오실 적에 삼선 도전은 과욕이다. 그 당시에 이하수 시장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삼선 도전은 개인적인 과욕에 불과하고 그리고 시장직을 오래 하게 되면 신세지고 또 이권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훌륭한 지도자가 양성을 위해서 삼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삼선을 도전하시게 되면 어폐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장직을 오래 하면 신세를 지고 이권 청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익산역 뒤에 47층 그 랜드마크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맨 처음에 당초에 이제 47층 그 진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 그래서 39층으로 일산시가 고수를 했습니다. 그게 약 1년가량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47층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친인척이 연루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앞에 다 이로운 카드를 지금 5,300억 원 발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익산시가 5,300억 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20%를 되돌려주잖아요. 피드백이라고 하나. 예. 20%를 돌려주게 되면 계산해보니까 1,060억이에요. 이에 대한 그 재원 출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익산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금 지급을 약속을 하셨는데 의회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발표를 하셨어요. 이렇게 소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고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게 마땅히 좋은 조치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지금 국당을 신청하셔가지고 국당을 받아들여졌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시장님께서 2018년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당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입장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사 지금 신청사를 짓게 되는데 신청사가 지금 사실상 100% 익산시 예산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2017년부터 2018년도 선거 앞두고 시장님께서는 세금 한 푼 안 걷고 신청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사를 100%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과 혹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익산시를 부채도시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6천억 넘게 익산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 파산도시다. 익산을 파산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놓고서 지방채 이제 100% 상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이 고작 한 1,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천억이라고 해놓고 1,300억 원 정도 갚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채가 다 tan감이 됐는지 그게 좀 이상해서 그에 해명이나 그 잘못된 발언이었다면 사과도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현 시장님께서는 그 과거에 잡중강세 발언하셨고, 그리고 투기 발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민 비하 발언까지 하셨는데, 그 삼선 도전에 대해서 입장이 이제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는 이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문수 기자님, 시정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 성실히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방역에 뭐 어떻게 할 때 내가 자가격리 뭐 당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공식으로 자가격리 당한 적은 없고, 우리 직원 상가집에 갔다가 거의 접촉을 해서, 접촉은 아니죠. 그 상가집에 간 사람은 전부 다 PCR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전에 검사를 해서 바로 오후에 결과가 나와서 출근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데 가서 마스크를 안 했으면은 그냥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특정 감염만 차단하면 되지만 지금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은 자기 지키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강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선은 과욕이다. 그렇게 해주고, 그때 우리 홍문수 기자님 기사를 썼던가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그게 나오죠. 판례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왜 그 말씀 안 하시고? 판례지면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지금 판례는 아니잖아요, 지금. 판례지 꼭 좀 채워주십시오. 꼭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랜드마크 시인적 비리 말씀하시는데, 그거 근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고발해버리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자꾸 마타도에 휘둘리지 말고, 기자님들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그 시각을 가져야, 이게 언론의 공개로서, 그렇지, 작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듯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도 최고 등급 받은 거 보셔주세요. 지금 붙여놨는데. 다 그것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6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가 바뀌는데 6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나라 입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시면 시장님 잠깐만요. 다음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 내가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습니다. 지역화폐 5,300억 발행했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왔냐? 아니 우리 그 예산 잘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유자금 만들어서 한 것이죠.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급한 것인가? 지금 우리 익산 시민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연구에서 어떤 게 급합니까? 다리 하나 덜 넣고 건물 하나 덜 짓더라도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돈이 남아서 했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코로나 자유로움 그쪽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발표, 미리 발표했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그것도 그 재원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그 추가로 우리가 지방세를 발행하거나, 뭐, 추가로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민한테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잘 운용해서 저희들이 그 재원을 300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재원 부진운영을 해가지고 우선 불이불도 본거 저도 미루고 급한 거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미리 발표했냐? 미리 발표한 것이 아니죠. 지금 홍보 전문가들 기자시죠? 그 홍보 원룸 같은 거 홍보하셨어요? 홍보 시점이 크게 세 시점 있어요. 세 시점.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한번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집행 단계에서 한번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성과, 결과를 더 하는 것이고, 그 홍보의 ABC란 말이게
이게 지금 정책 결정 기획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들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아침에 전날이든가 아침인가요? 저희들 결정을 하고 의회 대표인 의장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홍보를 기획 단계에서 의사 결정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줘야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행 단계가 하는 건 후속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그 단계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의회 의견을 주기 전에 이제 그만 했다. 그거 아니니까 포인트가. 근데 의위원장들이랑 다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원칙 합의를 한 것이라니까 이게. 그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당. 전직 대통령들을 피났는데 복당 됐냐. 그때 아마 그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새만금 사업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이제 문재인 아니었죠. 그 대통령도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그 부분이잖아요. 호남 정권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힘들어 좋아했습니까? 근데 정작 호남 대통령이 취임하는 동안에는 진전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도 지금은 이제 제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는 제가 옹호를 하고 대변을 해주겠습니다.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입장이 내가 이제 민주당원이 됐으니까, 민주당원의 자격으로서 내가 그런 것은 시민들 설득도 하고, 대변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신청사 100% 이사시 예산으로 지원입니다. 누구야말로 책임져야지 받아줍니다, 기자님. 누가 100% 이사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사업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부채도시 6,000원. 지금 제가 와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이 빚을 갚은 것이 2,700억이에요. 그 중에 단기부채는 1,600억, 장기부채 1,100억. 내가 항상 부채를 갚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기 상환을 가능한 단기부채. 장기부채는 내가 돈이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 이거. 단기부채는 방법 없는 거고 내가 미리 갚을 수 있는 단기부채 1,600억 다 갚았다. 분명히 얘기할 때마다 꼭 단서를 붙였어요. 단기부채 다 갚았다. 그래서 그 장기부채까지 합하면 2,700억이 작년 연말까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다문화 발언 농민피. 그 사실 그 당시에는 중요한 주성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정원이 사과를 했고, 다문화 발언 특히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그것을 반성을 하면서 익산을 다문화 제1의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2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다 인정해도 제가 다문화 그냥 유공 분야 포상까지 받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지금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익산을 다문화를 배우러 옵니다. 사실 안산이 다문화 메카라고 했는데 안산에서도 우리 익산 시청까지 켜나와요. 익산시에 우리 클로버 센터나 여기 다문화 플러스 센터 이런 데를 변화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속지오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꾸준히 다문화 분야에 역점을 들어왔고 그래서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잘했다고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포상도 줬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걸 위안을 두고 있는데 이거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다. 저는 계속 다문화 가족이 앞으로 진정으로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 비하가는 너무 기억없이 기억력 좋으시라고 옛날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입속에서도 바로 친정을 사과를 했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거의 답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좀 말씀 안 하시고 있는데 다음 출마를 위해서 시장 언제 그만두고 있으신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 법적으로는 예비후 등록한 이후죠.
근데 예비 후보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에라고 지금 이렇게 지침 내려와서 대선 이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을 좀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현재는 그게 3월 9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장직을 언제까지 그만둘지는 아직 정확히 날짜가 모르시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당내 경선이 지금 남아 있는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불리를 따져 보다가 판세가 너무 불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경우에 다시 탈당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은 있으신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문수 기자님이 정치를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만 네. 정치를 잘 파악을 못하셨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탈당은 사망선고지. 솔직했어요? 야, 탈당 이게 경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현재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정말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 ABC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산역 주위에 47층 그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7인척 비리 관련된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를 만약에 제가 대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주실 그 겁니까? 법대로 처분하십시오. 법대로요? 법대로 처분하시다고. 그러니까 친인척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친인척이 시장님 뒷배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대로 처분하시라고 만약에 그 자신 있다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깐만 하나만 더요. 아까 신청사 관련돼 가지고 100% 시 예산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 100% 시 예산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의회에서 뭐라 얘기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아마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지금 지난번에 저 KDI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은 그 건물을 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시 예산을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뭐 의유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우려겠죠. 근데 의유가 100% 시 예산을 준다. 그런 얘기 누가 했는데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 누가 했습니까? 이명택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시 예산으로 결국에는 100% 그렇지. 시 예산으로 결국에는 쓴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이지 시 예산으로 100% 진다. 이것은 너무나 성급한 얘기고 너무나 또 앞서가는 걱정이고 그것은 저희가 정부 방침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알다시피 후보의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에 지금 LH하고 저희가 같이 3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정부 방침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저희는 당연히 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를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못 믿겠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못 믿으면 정부를 믿으시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예. 이지영 기자님. 그리고 좀 차가 저시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가 저시면 그냥. 네, 저기 전북건강노인입니다. 저는 그 현재 그 익산시 혹은 그 타 지자체 중소도시에서 항상 어찌 보면 표본건대로 질문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인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어제 그 모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평택 물론 수도권에 있겠지만은 그 경기도 평택시가 그 삼성반도체라는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어떤 인구의 그 평택 굉장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대시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6만 정도가 되셨는데 이 삼성 반도체를 유치를 함으로써 56만, 10만 명 이상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관련 종사 업종들의 어떤 인구가 유입과도 있겠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가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이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급여라든지 정주 여건이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저희가 이제 31, 2만에서 지금 28만대로 떨어지는 어떤 사유가 계속 인구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공약 상황에서 항상 그런 내용을 서교철마다 이제 발표를 하셨었어요. 뭐 가까운 시일에 보이는 김수웅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억 분양으로 해가지고 그 중소도시 지원 필요법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었고, 그 다음에 한명도 국회의원도 그 수도권에 남아있는 122개의 공공기관을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그 지역 정치인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야기 될 부분이 있었는지,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6월 지방선거에 의해서 어차피 삼선 도전을 하시지만은 그 익산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교통 중심, 그 KTX 역사, 뭐 선상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 물류나 교통 중심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삼성에 도전을 하시게 될 때 그 공약적인 부분 중에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지구 기자님이 또 다시 한번 발표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택살에 엊그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한 10만 명 인구가 더 늘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부러울 짝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한없이 부러워할 일만 아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우리 부시장님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26년까지 저는 30만을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26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 방법까지 저는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것이 왜 그런 것인지는 우리 기자님 잘 아시죠. 우리 나간 인구의 한 70%는 지금 저기 전주 혁신도시 에코시티인가 거의 다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20, 30%가 분산해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주에도 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규 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꼭 아파트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육 여건도 옛날에 같이 싹 좋지가 못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참 있겠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은 다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정책을 첫 번째로 좀 추진하는 것이 아파트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그동안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나 과일 공급이 들면 장이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그것도 감안하고 했겠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제일 많은 도시라는 걸 알고 계시죠? 73%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최초 도시에 익산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노후주택이 많은 것 때문에 최초 도시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73%가 이미 주택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후주택은 새아파트가 수요. 그 다음에 또 인구는 줄는데 왜 자꾸 아파트만 짓냐. 근데 통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구는 줄지만은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익산시가 주택 보급률이
전라북도 주택보급률 평균 110%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주택보급률 104%밖에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가지고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 인구 대책 감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산정을 해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평균 주택보급률까지 올리는 것이 29,000세대다.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뽑아놓고 그 통계가 정확한가를 보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 익산 주거환경 정비 용역 5억 원을 지금 반영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히 숫자를 저희가 산정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산정한 그 숫자는 29,000세대다. 현재 나가 있는 것이 22,000세대가 지금 이제 인허가 하나 지금 그것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나머지 7,000세대 지어치면은 그 연차별로 저희들이 그 입주 시기하고 맞춰보니까 26년에는 30만이 회복이 되더라. 물론 아파트만 진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 맞춰서 환경인데 다 해결해야 되고 정비여건, 주변에 공원이나 숲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물이나 이런 것들 또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만 진다고 뭐 사람 온다고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파트 짓는 거에 발맞춰서 계속 정비여건을 지금까지 조정을 해왔다. 그래서 20분 거리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자기들이 갖춘 문화시설, 복지시설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행복 생활권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을 블록을 세분해가지고 행복 생활권 조성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인구 문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건데, 그 작년에, 지금 그 연말에 저희가 그 정부에서 인구정책 대응을 잘했다고 60 표창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통해 보셨죠. 그러면 인구가 빠지는데 무슨 표창을 받았냐?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공을 인정을 받는 거니? 우리가 201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 17, 18, 2년 동안은 연평균 500 내지 600명이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400명으로 연평균 400명을 줄이고 작년에 연평균 300명으로 줄이니까 어떤 숫자냐 300명이 전라북도 인구 감소의 평균치에 도달한 거예요. 작년에 전라북도 인구 지켜만했는데 인구 감소하는 것을 정상화를 시켜놨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저희들이 표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익산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인구가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1월달은 400명이 빠졌냐? 항상 우리 익산은 1월달, 2월달에 춘궁기입니다. 춘궁기. 그때는 작년에도 700명 넘게 빠졌어요. 매년 1월, 2월은 700명이 이상 빠진다. 그 익산은 원대 학생들 전입에 많이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집에 가는 그 해가 1월, 2월에 3월이면 다 시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400명 줄었는데 그 자체는 많지만 작년에 700명에 비하면 그 300명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구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역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꾸준히 감소세를 저지를 결과 이제는 전략적 평균 감소율을 따라잡았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인정하셨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들으셔야 돼요. 네, MBC 강동혁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 인구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현 진단이나 필요성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왜 초래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가 공급 세대가 2,500세대 정도밖에 안 됐고, 이를 통해서 뭐 인접한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를 이렇게 보냈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주택 정책이 부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이 이제 그 한계인데,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익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 거의
주택정책이 사실 없었어요. 주택정책의 핵심은 임대정책이거든요. 임대주택이거든요.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은 LH나 정부 중심으로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와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주거 정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택과를 계속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는 나름대로 이제 7개를 저희들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2만 9천 세대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자체를 꾸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인구 그 주거대책이 그냥 허가 오면은 신청 들으면은 법에 만남 따져서 허가만 내주지 우리 정책적으로 그 임대세대가 몇 세가 필요하고 그 분양이 몇 세가 필요하고 해서 얼마나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데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기초자치단체는 계속 소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6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거정책을 제대로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융합기를 살려서 지금 6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TV 틀어놓을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그러잖아요. 신상적 후보가 임대주택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짓는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100% 맞은 건 아니지만은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소속입니다. 몇 달 전후에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일단 더 특별할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지하분의 수당목의 주목상권들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산에서 작년 11월에 민간이 함께한 일상적 추진단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상으로 과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골목수거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시급한 의제로 떠올라서 포인트 개표를 통해가지고 소상공인과 신청을 했어요. 올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들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소상공인 경기 대책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소상공인 지원과를 얘기하니까 의회에서 좀 이해가 우리 설명이 좀 부족했겠죠. 설명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부결시켰다가 이제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사람이 소상공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전 계층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여기에 목줄을 걸고 생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담 부서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TF를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TF에서 과제를 계속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 출범 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많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여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일일성 지원 가지고는 그것은 경기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소득을 한번 검토해보자. 전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한 1, 년이나 2년 정해서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걸 한번 검토해보자는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뭐 거의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시장의 최우선을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살리자. 사실 우리 지역이 그래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파트 지금 많이 쳐서 건설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돈이 돌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 경기 살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이 건설기기 아닙니까? 건설기기 진짜 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고상공만 지금 나올 테지만은 고상공이 시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가 좋아진 건데
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가서 시공이 있으면은 그 관련 업체들, 자재 파는 그 가게들, 두루두루 이제 그 온기가 좀 퍼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설기기가 이제 그 밑자락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경기도 하는 것에 도움이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물론 맞춤형 정책, 하나하나 이제 업종에 대해서 개인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다이로움입니다. 다이로움은 모든 업종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로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억 원이 넘는 돈,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다이로움을 해서 풀어야 우리 전 업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그걸 쓰는 시민들도 좋고 이런 그대로 다이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이로움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금년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답변을 잘못해서 뭐 일부 지난번보다 적게 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던데 저희는 작년에는 상한을 100만 원에다가 50만 원에다가 그랬어요. 올해는 일가족에 100만 원씩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을 충전하면은 이제는 2달 안에 써야 된다. 전에는 석 달, 넉 달 이렇게 그냥 충전만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2달 지나서 안 쓰면은 그 이제 인센티브 페이비 없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강도로 지금 저희들이 다이로움 정책을 좀 강화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그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야말로 이제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대증요법이죠. 대증요법. 증상이 나타나는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 아까 이제 그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 지난 1년 좀 넘었죠. 그때 10만원씩 줬을 때, 그때가 경기가 제일 좋았다고 시민들, 지금 한국인들 그래요. 지금도. 그때가 정말 경기가 좋았다. 일시에 돈이 풀려버리니까 이렇게 시내가 그 경기 부분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 재원지원금이 나오고 도의 재난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 계속 그런 불만이 튀어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줬는데 도에서 또 주고 또 시에서 또 줘버리면은 오히려 더 상실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하고 도에서 주지 않은 사각지대 계속 그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다니시다가 또 억울하다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중앙동 침수 피해 때 우리가 거기를 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30%까지 줬잖아요.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버리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우리가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예술인들 이번에 지원다 하죠. 예술인들은 중앙에 뭐가 있는 거야. 거기에 등록 된 사람들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역 예술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밖에 거기에 등록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림을 떠기란 말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여기 예청도 있고 민예청도 있으니까 거기에 추천 확인서 받아가지고 또 주문 줄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제